일주일, 아니 3일이면 끝나야 했던 싸움 아닙니까? 천문학적인 군사력을 쏟아부으며 호언장담했던 전쟁이 끝날 기미 없이 진흙탕으로 변하자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미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승자 없는 지옥 같은 전쟁.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국들마저 이란이 무차별로 쏟아부은 탄도미사일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으며 참혹한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중동의 하늘이 불타오르며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숨죽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진짜 슈퍼스타가 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인 채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다는 무성한 소문만 돌던 나라. 하지만 진짜 글로벌 재앙이 터지자 이 나라는 소문이 아니라 그것이 완벽한 진짜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전장에서 보란듯이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운 결과물들이 연이어 폭발하며 불타던 하늘과 무너진 공급망을 완벽하게 수습해 나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주변국들과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안보와 문명을 지탱하기 위해 백지수표를 들고 이 나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판을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고 세계 질서의 키를 쥐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전략.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처뿐인 전쟁이었습니다. 명분도 분명치 않고 승자도 없는 피해자만 가득한 싸움이었죠. 우리 미국도 세계의 비난만 받았을 뿐 천문학적인 비용만 치렀습니다. 이란 또한 본토 곳곳이 파괴되며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렸죠. 레바논, 시리아, 예멘까지 전쟁의 불씨는 중동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변국들은 국경이 무너지고 도시가 잿더미가 되는 참상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죠. 강대국들의 자존심은 모래바람 속에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단 한 나라만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세계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시장을 장악했으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심지어 이번 전쟁의 당사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 언론조차 질투 섞인 논조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한국이다 라고요. 저는 스탠퍼드 경제학과 3학년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볼코프 교수님의 강의실에서 그 기사를 처음 접하던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틀려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평소라면 노트북을 펼치고 잡담을 나누던 동기들이 모두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유럽 증시는 이미 폭락 중이었죠. 이란의 탄도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의 밤하늘을 가른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언론을 도배하고 있었고 공포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하고요. 뉴잉글랜드 명문 가문에서 자란 저는 할아버지가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 아버지는 월스트리트 헤지펀드의 주요 주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밥상머리에서 들으며 자랐죠. 미국이 설계한 질서, 달러가 지배하는 시장, 에너지를 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저에게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GDP, 핵탄두수, 항공모함 보유량으로 국가의 힘을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경제학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죠. 자원이 없는 나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세계 질서의 상식이었고 저는 그 상식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숫자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일본 니케이 지수 18% 폭락, 독일 닥스 지수 거래 중단, 싱가포르 달러 환율 급등. 숫자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공포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전 세계가 동시에 휘청이는 장면.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힘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중동이 불타고 유럽이 흔들리고 아시아 증시가 무너지는 그 광경이 저에게는 교과서의 공식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시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죠.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뿐이었고 달러 패권을 쥔 나라도 미국뿐이었습니다. 혼란이 클수록 미국의 존재감은 더 선명해지고 나머지 나라들은 결국 미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드레이 볼코프, 구소련 시절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계획위원회, 이른바 고스플란의 핵심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소련의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체계 전반을 설계하던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신 겁니다. 물류가 마비되고 에너지 공급망이 끊기는 것만으로 거대한 제국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과정을요. 그 경험을 안고 미국으로 망명한 뒤 지금은 스탠퍼드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죠.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지표나 카탈로그 수치 따위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과 제조 능력만을 신뢰하셨죠. 묵직한 러시아 억양이 섞인 영어로 강의실을 장악하는 분이었고 화려한 수식어 없이 본질을 꿰뚫는 차가운 통찰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목격한 건 결국 미국의 승리였다고요. 레이건 행정부의 군비 경쟁 압박, 유가 하락, 기술 봉쇄. 미국이 체스판을 설계하고 소련을 조금씩 몰아붙인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미국이 작정하고 흔들면 버티지 못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했죠.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자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조차 미국 앞에서 무너졌다면 세상에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다는 결론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의 망명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소련 핵심부에 있던 분이 미국으로 넘어왔다는 것. 저는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긴급 분석 화면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죠. 중동 인근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유럽의 에너지 의존국들, 동남아시아의 제조 거점들까지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흔들리는 구조였죠. 저는 그 지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분석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이 마음먹고 흔드는 순간 이렇게 된다. 그러니 세상은 결국 미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니까요. 그때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언론 와이넷의 일면이었습니다. 헤드라인 한 줄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죠. 이번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한국이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피식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제 옆자리 동기는 노트북을 덮으며 실소를 흘렸습니다. 저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닌 나라가 승자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그냥 언론 플레이 아닌가요?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나라가 이 전쟁의 승자라는 건 경제학이 아니라 판타지입니다. 미국이 석유 밸브만 잠그면 72시간 안에 원시 시대로 돌아갈 나라 아닌가요? 강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무기 팔려고 띄워주는 기사 아니냐고 했고 또 누군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단적인 냉소였죠. 한국은 우리가 진지하게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수님은 그 반응을 예상하셨다는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의 반응이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CDS 프리미엄 수치였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그 나라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는 뜻이죠. 전쟁이 터진 그날 중동 인근 국가들의 수치는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의존국들도 출렁였고 아시아 신흥국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의 수치는 달랐습니다. 미동도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호르무즈가 봉쇄되던 그 순간에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 지수는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포가 있으면 팔고 확신이 있으면 삽니다. 그게 시장의 언어죠. 그런데 전 세계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냉철한 돈들이 한국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간차라면 곧 수치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바보가 아니라면 도대체 저 숫자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건가 하고요. 교과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70%, 중동 의존도 세계 최상위권, 자체 유전 제로? 어떻게 계산해도 한국은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변수가 있다는 뜻이었죠. 제가 평생 배워온 공식이 저 숫자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분석가들이 혼란을 예고하는 동안 지구상의 모든 돈을 움직이는 자들만은 한국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했다고요. 단 1달러도 한국의 붕괴에 베팅하지 않았다고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싱가포르 정유소는 암흑이었습니다. 로테르담 항구도 멈춰 있었죠.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가 하나씩 꺼져가는 그 시각에 한국 남부 해안의 정유단지만은 달랐습니다. 한밤중에도 웅장한 굴뚝 연기를 내뿜으며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0% 가동률이었습니다. 세상이 꺼져가는 동안 그 나라만 혼자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그 영상을 끄셨습니다. 강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죠. 싱가포르가 꺼지고 로테르담이 멈춘 그 시각에 홀로 타오르던 한국의 정유단지.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직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사흘째 되던 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완전 봉쇄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해협 곳곳에 기뢰를 깔아두면서 사실상 통행이 마비된 상태였죠. 전쟁 전에는 하루 120척에서 130척이 오가던 백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로의 위협이 퍼지자 선사들이 일제히 운항을 멈췄고 하루 통과 선박이 20척 안팎으로 쪼그라들었죠. 보험사들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를 수십 배로 올렸고 그나마도 인수를 거부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배가 있어도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싱가포르 정유소가 원유 조달 실패를 공식 선언했고 로테르담도 같은 날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 정제 시설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던 그 시각, 한국 남부 해안의 가동률은 100%였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굴뚝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 아닌가요? 해협이 막히면 제일 먼저 쓰러져야 할 나라가 한국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같은 의문이 터져 나왔죠. 교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화면을 바꾸셨죠. 로이터 통신의 긴급 타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암흑에 잠길 때 우주위성에서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던 곳은 대한민국의 공장지대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이 모르는 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체결한 3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 단순한 방산 수출 계약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청웅 미사일 포대, 레이더 시스템, 방공망 구축,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들을 한국이 판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그 계약서의 맨 뒷장입니다.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페이지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문으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 사이에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에너지 최우선 공급권. 교수님이 그 문장에 손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원유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해둔 조항입니다. 총을 팔면서 그 총에 들어갈 탄약을 담보로 받아낸 거죠.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천국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킵니다. 그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의 원유가 전시에도 한국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기뢰가 깔리고 보험사가 손을 떼도 한국에는 이미 계약으로 묶어둔 원유가 있었던 겁니다. 해협 밖에서 대기하던 한국 유조선들은 합법적인 권리를 들고 오만 영하해 쪽 우회 항로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배가 없어서 못 띄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져올 기름이 없어서 못 띄운 나라들과 기름을 이미 계약으로 잠가둔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소름 돋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된 건 전쟁이 터지기 2년 전이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기 훨씬 전, 아무도 호르무즈 봉쇄를 예상하지 못하던 시점에 한국은 이미 이 조항을 계약서 안에 박아두었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전쟁이 올 것을 내다보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미리 설계해 둔 거였죠. 저는 이걸 선견지명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확실한 건 한국이 무기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미래를 판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생존을 사둔 거였죠. 그때 제 옆자리 동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참전 요구도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에너지가 확보됐으니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새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봉쇄 사흘째 되던 날 밤, 백악관 상황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이 사실상 마비되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연합 함대 참전을 강력히 요구했죠.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태평양 동맹국들에게도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한국도 그 요구를 받았죠. 70년 넘게 함께해 온 혈맹이었으니까요. 워싱턴의 계산 속에서 한국은 명령을 받으면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답변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공급망 사수, 한반도 안보 우선.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죠? 동맹이 명령을 거부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세계 최강 미국의 요청을 단칼에 잘라낸다는 게 외교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 아닌가요? 미국이 70년간 지켜줬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등을 돌린 겁니까? 교수님은 제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으셨죠. 자네, 배신과 협상의 차이가 뭔지 아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신은 약자가 강자의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가진 자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협상이죠. 그리고 자네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워싱턴이 그토록 분노했는데 왜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 수치, 첨단 무기 공급 현황, 정유 처리 능력이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당시 미군의 정밀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상당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미사일 유도칩, 통신 암호화 모듈, 레이더 신호 처리 장치.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순간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죠. 거기다 한국이 돌리고 있는 정유 시설이 멈추면 전 세계에 공급되던 항공유와 경유의 상당량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미군 수송기와 함정에 들어가는 연료도 예외가 아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보복하는 순간 미국은 자국 전투기를 띄울 연료와 미사일을 유도할 반도체를 동시에 잃는 겁니다. 적을 압박하려다 자신의 반가쇠를 먼저 부러뜨리는 꼴이죠.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워싱턴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자신들의 전쟁 기계가 먼저 멈추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석유를 가진 자가 세상의 왕이라고 배워왔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진짜 주인은 석유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 석유의 흐름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진 자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언제든 전원을 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구 전체에 자신들만의 보조 배터리를 매설해둔 나라였죠.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뒤쪽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무기와 에너지가 있어도 기뢰가 깔린 바다를 어떻게 뚫은 건가요? 미 해군도 쩔쩔맨 해협 아닌가요? 교수님이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미 해군은 기뢰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완전한 기로의 제거 작업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 선박들은 미 해군이 아직 지도에 표시조차 하지 못한 수로를 통해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자체 위성 관제 시스템으로 해협의 기로의 분포와 조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허락도 미군의 호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뚫은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국조차 몰랐던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있는 나라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것,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 그리고 미군도 몰랐던 수로로 선박을 빼냈다는 것. 그런데 머릿속 한편에서 반론이 올라왔습니다. 에너지와 외교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결국 전쟁은 무기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전장에서 한국 무기가 검증된 적이 있기는 한 건가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증명됐다는 근거가 있나요?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때문에 과대평가된 가성비 대안 아닌가요? 미국산 패트리엇이나 유럽산 무기와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에 답해드리죠.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인도 북부였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라다크 고산지대입니다. 카슈미르 국경선이죠. 이곳에서 인도군은 중국제 SH-15형 155mm 자주포와 맞닥뜨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제 드론까지 동원했죠. 인도군이 꺼내든 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산 K9 바즈라였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희박한 산소, 5,000m 고도, 그 살인적인 환경에서 중국제 자주포는 냉각 계통이 얼어붙어 포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제 M109는 고산 기동 중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겼죠. 부품을 기다리는 동안 전선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9은 달랐습니다. 웅장한 엔진음과 함께 설원을 질주하며 초탄을 발사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고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연사 능력이 유지됐습니다. 현장 지휘부가 경악했죠. 인도군은 처음에 백문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전 결과를 본 뒤 대규모 추가 발주와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피 같은 예산을 들여 추가 구매를 했다는 사실, 그게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버텼습니다. 고산지대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동남아시아 지도였습니다. 2017년 필리핀 마라위입니다. 반군이 도시 전체를 요새화했습니다. 러시아산 RPG, 중국제 기관총, 박격포로 무장한 채 건물 하나하나를 진지로 만들었죠.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전투였습니다. 민간인이 뒤섞인 전장이었고 오폭 한 번이 국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죠. 필리핀 공군이 투입한 게 FA-50PH였습니다. 야간 근접 항공 지원, 정밀 폭격, 고도 제한 환경에서의 적용 임무, 반군의 대공 화기망을 뚫고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5개월간의 전투 내내 단 한 번도 임무를 이탈하지 않았죠. 전투가 끝난 뒤 필리핀군은 FA-50을 가장 신뢰하는 최강의 공격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추가 도입 계약이 체결됐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도, 필리핀, 둘 다 실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동남아시아 남쪽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제 다연장 로켓과 방공망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태국 공군이 대응을 위해 전격 실전 배치한 기종이 T-50과 FA-50 계열기였습니다. 중국제 무기 체계를 상대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며 국경 긴장을 잡아냈죠.
인도에서 중국제 자주포를 압도하고 필리핀에서 반군을 제압하고 태국에서 중국제 방공망을 억제하는 것. 전부 한국산 무기가 해낸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 모두 전투가 끝난 뒤 추가 도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럽도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시리아 국경입니다. 튀르키예군이 운용하는 T-115 피르티나 자주포 K9을 기반으로 튀르키예가 현지 생산한 모델이죠. 이 포가 시리아 국경에서 수천 발의 실사격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운용하는 크랩 자주포입니다. K9의 차체를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의 자스인트 자주포를 정밀 타격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 인도, 필리핀, 태국. 전 세계 전장이 이미 한국의 강철로 뒤덮여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반론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직접 격파한 공식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K9이 적 자주포를 1대1로 제압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진짜 검증 아닌가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현대전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1대1 격파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지휘체계와 정보가 결합하는 유기적인 전쟁입니다. 포병이 쏘면 드론이 관측하고 위성이 좌표를 보내며 지휘소가 타격을 결정하죠. 그 유기적인 체계 안에서 K9이 작동했고 그 결과로 전쟁이 유리하게 풀렸습니다. 진짜 실전 검증의 증거는 카탈로그 수치가 아닙니다. 전쟁 중인 동맹국들이 피 같은 돈을 들여 후속 추가 구매를 했느냐는 데이터죠.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세계 무기 시장의 진짜 랭킹 최상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무기를 팝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30년 뒤에 수리 부품과 창정비 체계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배달합니다.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통째로 파는 겁니다. 무기가 고장나면 부품을 기다리다 전선이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한국산 무기를 쓰는 나라는 30년 뒤에도 부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쓴 나라는 평생 한국과 묶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기 시장의 패권이죠. 그때 강의실 왼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 방식을 따라 하지 않는 건가요? 부품과 창정비까지 묶어서 파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면 미국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죠. 미국의 방산산업은 의회와 로비스트와 주주들의 이익 구조 안에 묶여 있습니다. 무기 한 자루를 팔 때마다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죠. 30년치 부품을 한꺼번에 묶어 팔면 단기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밀어붙였고 기업이 그 방향에 맞춰 움직였죠. 민간 로비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무기 수출을 설계한 겁니다. 소모전으로 흐르는 현대전에서 카탈로그에만 존재하는 화려한 수치는 휴지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전쟁터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내 머리 위를 지켜주고 부러지지 않으며 적의 혈관을 뚫어버릴 진짜 작동하는 강철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강철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찍어내는 무기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철을 한번 받아든 나라는 다시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얕은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미국산이라는 이름, 유럽산이라는 브랜드,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저의 세계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원 의원으로 계실 때부터 우리 집 거실에는 늘 같은 말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만들면 세계가 따라간다고요. 아버지도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한국산 무기가 세계 전장을 지배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GDP 순위, 국방비 규모, 핵탄두 수, 그 숫자들로 세상을 읽어온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보호 아래 숨을 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펼쳐지는 지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가 고산지대에서 시동이 꺼지는 동안 한국이 만든 강철은 설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설계한 체계가 도심 전투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한국산 공격기는 화기망을 뚫고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추가 구매 계약서에 찍힌 도장들이 그 사실을 차갑게 증명하고 있었죠. 브랜드가 아니라 실전이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가 믿어온 세계의 지도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감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는 이름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그것만이 전장의 언어였고 그 언어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선박 추적 지도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해협 입구에 빼곡히 멈춰 있었습니다. 기로의 위협에 발이 묶인 각국 선박들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이 특정 구역을 확대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을 나타내는 표시들이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네들,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선박은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럽 유조선들도 해협 입구에서 멈춰 있었죠. 그런데 한국 선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납포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사라졌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과 화물선 26척입니다. 미 해군의 호위도 없이 어느 나라의 허락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배들이죠. 후티 반군과 이란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던 해협을 빠져나간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독자적 위성 관제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위성으로 해협의 기로의 분포와 해류, 조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수백 개의 경로를 동시에 계산하며 안전한 수로를 찾아낸 거죠. 미 해군도 이란 혁명 수비대도 파악하지 못한 해협에 숨겨진 틈새였습니다. 그 틈새를 한국만 알고 있었습니다. 26척의 선박들은 야간을 틈타 5만 영하의 쪽 우회 항로를 통해 한 척씩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레이더망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각도였죠. 미 해군 관제실은 그 선박들이 사라진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어느 나라도 요청하지 않았고 어느 나라도 허락하지 않은 작전이었습니다.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혼자 실행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 해군이 기로의 제거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호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든 거였죠. 그런데 그 시각 아랍에미리트 상공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한국은 참전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이 수출한 천궁포대의 소프트웨어는 이란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중동의 하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빠졌지만 눈과 귀는 여전히 전장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전하지 않은 나라의 무기가 전장의 하늘을 통제하는 장면이었죠. 광고 한 번 없이, 홍보 한 줄 없이 실전이 한국 방산의 능력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 장면을 보며 메모를 했고 루마니아 합참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사우디 왕실이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쟁터가 가장 정직한 전시장이 된 겁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이 이란 드론 하나를 잡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소모하는 동안 한국산 천궁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국방부 책상 위에 올라갔죠. 노르웨이가 움직였습니다. 체코가 움직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 방산수출협의 요청이 줄을 섰습니다. 이란 미국 전쟁은 한국 방산에게 가장 비싼 광고였습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채로요.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화면을 또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유럽 지도였습니다. 미군 항공기의 비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스페인 국경 앞에서 경로가 뚝 끊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위해 전략 자산을 띄우던 밤입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유럽 상공을 통과해 중동으로 향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스페인이 거부했습니다. 프랑스도 거부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던 나라들이 미군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전면 거부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우리가 지켜준 동맹국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 등 뒤에 칼을 꽂은 것 아닌가요?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네, 스페인과 독일의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보다 높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자국 경제가 통째로 붕괴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죠. 배신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70년 군사동맹이 기름값 공포 앞에 단 며칠 만에 무너진 겁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패닉이었습니다. 유럽 장성들의 거절 전화가 연달아 들어왔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연달아 손을 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했습니다. 주동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며 보복을 경고했죠. 그런데 유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끊기는 공포가 미국의 압박보다 더 컸던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이라고 불리던 나토가 기름값 공포 앞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지켜준 동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문이었습니다. 유럽은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당당하게 안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공급망 사수와 한반도 안보를 이유로 명분을 갖추고 거절한 겁니다. 못 간 것과 안 간 것, 이 두 글자의 차이가 국격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미국 눈치를 보며 숨죽였고 일본은 어느 편의 설지 눈치를 보며 발버둥 쳤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논리로 미국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에 무엇을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강대국에게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전 세계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추가 계약서를 꺼낸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K9 도입을 서두른 것도 같은 시기였죠.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저 나라와 함께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자 유럽이 무너졌습니다. 나토 70년의 역사가 에너지 공포 앞에 단 며칠 만에 허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죠. 유럽은 시스템이 붕괴할까 무서워 숨죽였고 일본은 눈치를 보느라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대한 재앙을 자신들의 시스템을 증명할 무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자는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을 작동시키는 엔진은 결코 뺄 수 없는 법입니다. 한국은 그 엔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 동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한 건가요? 나토 국가들한테는 주독 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냈잖아요? 한국한테는 왜 그 카드를 쓰지 못했나요? 교수님이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의 답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체를 보여줍니다.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하는 순간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과 핵심 방산 부품 조달을 동시에 잃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전쟁 기계 자체가 멈추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협박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분노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강대국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총을 들고 맞서는 게 아니라 상대가 총을 쏘지 못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두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평생 힘이 곧 외교라고 배워왔습니다. 항공모함 보유량, 핵탄두 수, 국방비 규모. 그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밖에 있었죠. 항공모함도 없고 핵도 없고 국방비도 미국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나라가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구조로요. 상대가 총을 쏘지 못하는 판을 먼저 짜둔 나라.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그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새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펜타곤 공식 문서였습니다. 한국에 보낸 압박 서한이었죠. 방위비를 냈으니 이제 피를 흘릴 차례다. 교수님이 그 문장을 읽으셨습니다. 펜타곤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노골적이죠. 70년간 우리가 지켜줬으니 이제 참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답변을 보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 공식 답변서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참전의 군사력을 소모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무기를 끊김없이 생산하는 것이 동맹의 승리에 훨씬 큰 이득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논리였습니다. 감정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순수한 논리였죠.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미군의 정밀 유도 무기가 멈춥니다. 한국의 무기 공장이 멈추면 동맹국들의 탄약이 바닥납니다. 한국이 전선에 나가 소모되는 것보다 공장을 돌리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죠. 워싱턴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인정해야 할지 몰랐죠. 미국이 옳고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공식이 제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건 한국이 그 공식을 데이터로 뒤집는 장면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펜타곤 회의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처음엔 격분했습니다. 동맹이 감히 명령을 거부한다며 주먹을 쥔 장성들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 측 논리를 검토하는 실무 보고서가 올라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사실이다. 한국이 전선에 나가 소모되면 미국이 더 손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장성들은 분노했지만 숫자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워싱턴을 다루는 방식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상대를 침묵시키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동맹의 의무를 논리로 빠져나간 건가요? 일본처럼 충직하게 동맹에 순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응이요. 자네,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합니까? 명령에 철저히 순응한 결과 제국이 무너질 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그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었던 거죠. 체스판의 말이 되기를 거부하고 체스판 자체를 흔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충성심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실력. 그것이 한국이 세계 질서의 키를 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소련 붕괴를 직접 목격한 분이라는 게 그 순간 새삼 다가왔습니다. 순응한 나라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두 눈으로 보신 분의 말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중동 인근 물류 지도였습니다. 유럽 기지를 거부당한 미군 수송기들이 향한 곳을 보십시오. 화면에 붉은 선이 그려졌습니다. 미국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로고가 박힌 중동 물류 창고였죠. 세계 최강 미군이 동맹국 한국의 창고를 빌려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군 마크가 선명한 수송기들이 한국 측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착륙했죠. 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미군 수송기 한 대가 착륙 허가를 요청했죠. 관제탑에 앉아있던 건 미군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물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미군 중령이 한국인 직원에게 창고 사용 허가를 구두로 요청했죠. 70년 동안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나라의 군인이 한국 민간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을 기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죠.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새벽의 활주로, 미군 마크가 찍힌 수송기, 한국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미군 장교. 제가 배워온 세계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새 화면이 켜졌습니다. 경제 나토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지친 유럽이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구상했습니다. 군사 나토와는 별개로 공급망과 산업을 공유하는 경제 동맹이었죠. 그런데 유럽은 이 블록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정유. 한국이 들어오면 완벽한 체제가 된다며 유럽은 필사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제 나토 가입 후보 명단이었습니다. 맨 윗줄에 일본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G7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실익도 없는 블록에 줄을 서서 맨 앞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무성 관료들이 도쿄와 브뤼셀을 오가며 줄을 댔죠.
그리고 서울을 향해 수군댔습니다. 한국이 너무 무모한 짓을 한다고요. 강대국들의 눈밖에 날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미군이 유럽 기지를 쓰지 못하게 되자 가장 먼저 찾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린 일본이 아니라 명단에 이름조차 없는 한국의 창고에 미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비어있는 칸이 오히려 위험이었던 겁니다. 줄을 서는 나라와 줄을 서게 만드는 나라의 차이였죠. 저는 그 대비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외무성 관료들이 브뤼셀 복도를 바쁘게 오가는 일본과 서랍 속에 제안서를 던져두고 국익을 계산하는 한국.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숨을 쉬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드러나는 그림은 완전히 달랐죠.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국이 서방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라면 모스크바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모스크바의 정보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분석가들이 한국을 평가한 내용이죠.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러시아어 문서의 번역본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차갑다. 우리와 웃으며 거래하지만 결코 우리 편은 아니다. 오직 한국만을 위해 움직인다. 이건 단식입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한국을 읽지 못하겠다는 고백이죠. 미국도 읽지 못하고 유럽도 읽지 못하고 러시아도 읽지 못하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창고에 미군 수송기가 착륙하고 그 나라의 무기가 중동 하늘을 장악하고 그 나라의 공장이 전 세계 탄약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편인지 알 수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 그게 한국이 만들어낸 포지션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체스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체스판 자체를 흔드는 나라였죠. 미국이 설계한 판, 유럽이 구상한 판, 러시아가 읽으려 한 판, 한국은 그 어느 판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대국이란 가장 큰 총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총 없이 강대국들을 움직이고 있었죠. 총구를 들이대도 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둔 나라. 저는 그게 총보다 더 무서운 힘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마지막 반론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결국 자원이 없으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배짱은 정치로 버틸 수 있어도 기름은 배짱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군요. 저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냉철하고 차가운 분이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강의실도 묘하게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질문에 피식 웃던 동기들이 이제는 등을 고추수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자원 한 방울 없는 나라가 강대국들을 움직이는 배짱, 그 뿌리가 무엇인지 저도 이제는 진짜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의 규모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한국 전체가 외부 공급 없이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정유 공장을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양이었죠.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 숫자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이면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비축유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바닥이 나면 끝 아닌가요? 공급이 막히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축유는 방어선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힘은 그 뒤에 있었죠. 화면을 보십시오. 세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붉은 선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어요. 브라질, 캐나다, 카자흐스탄, 오만,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17개의 선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던 날 27개국과 실물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습니다. 중동이 아닌 나라들이죠. 호르무즈가 막혀도 끄떡없는 대체 공급선들이에요. 그런데 자네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교 절차만 몇 달이 걸리는 국가 간 계약이 단 며칠 만에 어떻게 체결됐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동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랍 속에 준비해둔 계약서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17개국과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두었어요. 도장만 찍으면 바로 실물 계약이 되는 상태로 넣어두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계약서들이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마다 조건이 달랐어요. 브라질과는 선적 우선권을 확보했고 카자흐스탄과는 파이프라인 사용권을 미리 계약해뒀습니다. 캐나다와는 유사시 즉각 발동되는 긴급 공급 조항을 넣어뒀고 아제르바이잔과는 환율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 단가로 거래하는 조건을 박아뒀죠. 17개국이 17개의 다른 열쇠였습니다. 어느 하나가 막혀도 나머지 16개가 작동하는 구조였어요. 전쟁이 터지자 그 열쇠들을 동시에 꽂아 돌린 겁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어요.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전쟁이 나면 어디서 기름을 가져올지를 계약서로 만들어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하죠. 전쟁이 터진 그날 밤 한국 무역 상사 직원들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계 지도의 붉은 점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브라질 유전 현장, 카자흐스탄 협상 테이블, 앙골라 항구 사무실이었어요. 이 직원들은 전쟁이 터진 그날 밤 이미 현지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훈련된 매뉴얼대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도장을 받고 선적을 확인하고 있었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포지션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거대한 원팀 유기체처럼 작동한 거죠. 신호 하나에 전 세계가 동시에 반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브라질 유전의 새벽, 카자흐스탄 협상 테이블의 한밤중, 앙골라 항구의 이른 아침. 시간대가 다른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직원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미국 국무부가 외교 절차를 밟고 있을 시간에 한국 상사 직원들은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비축유 스왑 시스템이에요. 해외에서 대체 원유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웠을까요? 정부가 국가 비축유를 정유사에 즉각 빌려줬습니다. 정유사는 그 비축유로 공장을 돌리고 해외에서 대체 원유가 도착하면 다시 채워 넣는 구조예요. 단 하루도 가동 공백이 없었습니다. 에너지를 금융처럼 굴린 거죠. 빌려주고 돌리고 채워 넣는 순환 구조.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국가 알고리즘이었어요. 저는 그 구조의 정교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쌓아두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름을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국가 재정을 금융처럼 운용한다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금융처럼 굴린다는 건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빌려주고 돌리고 채워 넣는 구조, 이건 단순한 에너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정교한 금융상품처럼 설계한 거였죠. 저는 이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아마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때 강의실 왼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처음부터 이런 걸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2021년을 기억합니까? 요소수 사태입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어요. 트럭이 멈추고 물류가 마비될 뻔했죠. 단 하나의 부품, 요소수 하나에 국가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그때 한국은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지 않았죠. 그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해 전 세계를 엮는 글로벌 조달 매뉴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7개국 공급망 프레임워크가 그 결과물이었어요. 비축유 스왑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죠. 위기를 겪을 때마다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진화하여 완벽한 알고리즘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후자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가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밀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나라였죠. 저는 늘 자원을 가진 자가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텍사스 유전, 중동 왕실, 러시아 파이프라인.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유전도 없고 파이프라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 되어 있었죠.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워온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한국은 중동의 역으로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 브라질, 사우디와 장기 공급선을 새로 깔며 중동 하나에 묶여있던 급소를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한국 정유사에 먼저 장기 계약 연장을 요청해왔어요.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 회사도 한국 기업의 공동정제 설비 투자를 제안했죠. 왜일까요? 한국이 멈추면 자신들의 원유를 정제할 공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땅에서 뽑아도 정제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정제 능력을 한국이 쥐고 있는 거죠. 자원 빈국이 오히려 자원 보유국을 움직이는 역설이 완성된 겁니다. 중동 왕들이 한국을 모셔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역설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어요. 자원이 없어서 약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약점이 강점이 된 나라였어요. 제가 배워온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였죠.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됐군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의 목줄을 조용히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독침이에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 산업의 혈관을 틀어쥔 무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에너지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독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총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외교 문서도 아닌 무언가였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이 더 무서웠어요. 강대국들이 한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미 그 독침에 찔려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과는 달랐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멈출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한국이 쥐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지만 이미 두려웠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음 화면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프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쟁의 변수가 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도 비슷했죠. 플라스틱 원료 같은 지엽적인 소재가 무슨 상관이냐는 표정들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원료입니다. 자동차 범퍼, 전자제품 케이스, 반도체 포장재, 의약품 용기,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나프타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이 나프타를 원유에서 뽑아내는 초정밀, 정제 능력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SK지오센트릭 이 네 기업이 전 세계 나프타 정제 시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어요. 원유를 나프타로, 나프타를 다시 반도체 첨단 소재로 바꾸는 초정밀 공정.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나프타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뿐인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프타 자체를 만드는 나라는 여럿 있어요. 문제는 품질이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나프타는 불순물 허용치가 수십억 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정밀도를 맞출 수 있는 정제 시설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제품을 쓰면 반도체 수율이 떨어집니다. 수율이 떨어지면 생산량이 줄고, 생산량이 줄면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이 흔들리죠. 단순한 원자재 문제가 아닙니다. 문명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핵심 공정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전쟁 여파로 한국산 나프타 공급이 단 10%에서 20% 감소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가동률 지표였어요. 독일 자동차 공장 가동률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경고등이 켜졌죠. 동남아시아 전자제품 조립 공장들이 부품 부족으로 라인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한국산 나프타 공급이 10%에서 20% 줄었을 뿐인데
전 세계 제조업이 연쇄적으로 비명을 지른 거예요. 한국이 밸브를 잠그면 전 세계 문명이 멈춰서는 구조였습니다. 독일에서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려면 수천 개의 플라스틱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부품들의 원료가 나프타였죠. 나프타 공급이 줄면 부품 생산이 멈추고, 부품이 멈추면 조립 라인이 서고, 조립 라인이 서면 완성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이 멈추고, BMW 라인의 경고등이 켜지고, 벤츠 조립 라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며칠이었어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케이스 생산이 지연됐고, 애플의 아이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겼죠.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밸브 하나가 조여졌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라고 하찮게 봤던 물질이 이런 연쇄 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밸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프타를 단순 수입 원자재가 아닌 국가 전략 자원으로 선포했어요. 직접 분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죠. 한국 산업부 관리들이 워싱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미 관료들 앞에 자료 한 장을 펼쳤죠. 우리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5년 전으로 퇴보한다.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죠.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한국 산업부 관리가 자료를 펼치고 미국 관료들이 침묵하는 장면이었어요. 총을 든 협박은 누구나 알아챕니다. 그런데 밸브를 쥔 자의 통제는 숨이 막힌 뒤에야 깨닫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밸브를 조용히 쥐고 있었죠.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는 이걸 알고 있었나요? 금융시장은 이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이제 나스닥 지수보다 대한민국의 나프타 재고량이 전 세계 경제에 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고요. 월가의 분석가들이 매일 아침 한국 산업부의 나프타 재고 현황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보다 한국 나프타 재고를 먼저 확인하는 시대가 된 거죠. 한국이 재채기를 하면 실리콘밸리가 독감에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GDP 순위, 핵탄두수, 항공모함 보유량, 저는 그 숫자들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월가의 분석가들은 한국의 나프타 재고를 보고 있었죠. 그게 더 정확한 세계 경제의 나침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프타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모두가 기름값에 눈이 팔려 있을 때 한국이 조용히 움직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헬륨입니다. 저는 헬륨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풍선에 넣는 그 가스 아닌가요? 풍선 가스로만 알고 있겠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헬륨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필수 냉각 가스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헬륨이 반드시 필요해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헬륨은 LNG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LNG 처리 능력이 뛰어난 나라만이 헬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능력을 가진 나라였죠. 전쟁이 터지고 모두가 원유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헬륨 4개월치를 확보해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헬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국은 왜 확보하지 못했나요? 셰일 가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미국은 셰일 가스를 가지고 있어요. 헬륨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헬륨 생산 설비는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가 밀려 있었고 정제 효율이 떨어졌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헬륨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 빈틈을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셰일 가스를 가진 미국조차 한국의 헬륨 공급망에 일부 의존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한국이 헬륨 밸브를 조이면 미국 반도체 생산 라인도 흔들리는 구조였죠.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총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힘을 과시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산업의 혈관과 급소를 조용히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협박은 누구나 알아채지만 밸브를 쥔 자의 통제는 숨이 막힌 뒤에야 깨닫는 법이었죠. 저는 그 구조의 무서움을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어요. 미국은 힘을 보여줄 때 항공모함을 띄웁니다.
전 세계가 그 거대한 철덩어리를 보며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띄우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밸브를 쥐고 있었죠. 항공모함은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브는 보이지 않아요. 숨이 막히기 전까지는 누가 쥐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한국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쌓아온 겁니다. 저는 그게 항공모함보다 훨씬 무서운 무기라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교수님이 새 문서를 펼치셨습니다. LG화학의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 전격 도입 결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건 동맹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러시아산 원료를 사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셨죠. 배신인지 아닌지.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배신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저는 이미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동안 한국은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한국은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습니다. 누군가 배신이라고 부를 때 한국은 이미 합법적인 근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법보다 먼저 읽는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서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LG화학의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 전격 도입.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방위 경제 제재를 가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자재에 손도 못 대고 있을 때였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동맹국이 적국과 거래하는 게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미국이 피 같은 비용을 들여 제재망을 짜고 있는데 한국이 그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만 분노한 게 아니었죠.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분노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미국 재무부 공식 서한이었어요. 수신인은 한국산업부였습니다. 한국산업부는 미국의 제재 법안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해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했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조항을 발견했어요. 달러 통화 외 결제 시 예외. 미국의 제재는 달러 거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아닌 통화로 결제하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였죠. 한국은 그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 공식 질의를 보냈어요. 이 조항의 해석이 맞습니까?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불법으로 밀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먼저 물어봤다는 거였어요. 미국 재무부의 답변이 바로 이 서한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공식 승인이었습니다. 달러 외 통화 결제 조건 해당 거래는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보다 법을 더 정밀하게 읽은 결과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노가 당혹감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서한의 맨 아래를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확대하셨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주석이었어요. 교수님이 그 주석을 읽으셨습니다. 본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군수품 생산은 30일 이내에 전면 중단됨.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러시아산 나프타 거래를 승인하면서 그 거래가 없으면 미국 군수품 생산이 30일 안에 멈춘다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재를 설계한 나라가 스스로 그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자국 군수품 생산을 위해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산 나프타와 관련 소재가 미국 미사일 생산 라인과 수송기 부품 공정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오지 못하면 자국 정제 물량이 줄어들고 그 여파가 미국 군수 라인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죠. 펜타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발 그 거래를 진행시켜달라고 재무부에 압박을 넣었어요. 재무부는 어쩔 수 없이 예외 승인 도장을 찍었죠. 한국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오는 것이 미국 군수품 생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구조를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거래하지 않으면 미국 미사일이 멈춥니다. 그러니 미국이 스스로 제재의 예외를 만들어줬죠. 제재를 건 나라가 제재를 피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긴 질극이었습니다. 완벽한 여긴 질극이었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약소국이라 믿었던 나라 앞에서 세계 최강 펜타곤이 손을 내밀고 빌었습니다. 그 문서가 눈앞에 있었죠.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스탠퍼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패권이란 힘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 기술력, 그 세 가지를 가진 나라가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문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패권은 힘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고요.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짜는 나라가 진짜 강자였죠.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펜타곤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미국은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구조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었죠. 힘은 보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갇힌 뒤에야 깨닫는 거죠. 미국이 지금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사들이자 모스크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정부가 서방 몰래 한국에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전용 원유 공급선을 열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장기 계약, 고정 단가, 독점 공급 조건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 한국이라는 통로가 절실했던 거예요. 한국을 통하면 합법적인 틈새로 자원을 팔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러시아가 그 제안서에 담은 조건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원유 거래가 아니었어요. 러시아는 한국의 시베리아 유전 공동 개발권까지 제안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동안 러시아는 한국을 자신들의 경제 탈출구로 삼으려 했던 거죠. 워싱턴과 브뤼셀은 이 사실을 첩보로 파악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품에 안기는 순간 서방의 제재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고 러시아도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는 두 나라가 동시에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제안서의 존재 자체를 워싱턴에 흘렸죠. 우리에게 이런 제안이 왔다라고요? 미국은 그 순간 한국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러시아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였죠. 그때부터 워싱턴의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한국은 미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 편이었죠. 그 냉철함이 양쪽을 동시에 움직이는 힘이 된 거였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명분과 가치는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네들이 말하는 그 거룩한 자유진영의 가치를 지탱해주기 위해 가장 차갑고 더러운 적국의 땅에서 원료를 긁어모아 미국의 방산기계를 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과서가 아닌 판을 리드하는 자들의 외교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유진영의 가치, 동맹의 의무, 민주주의의 연대. 저는 그 말들을 진지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던 거였어요. 명분을 지키는 척하다가 미사일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 더러운 손으로 원료를 긁어와 미국의 전쟁 기계를 돌리는 게 진짜 동맹이었던 겁니다. 저는 스탠퍼드에서 이상적인 국제 질서를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 연대하고 권위주의 국가를 고립시키고 자유진영이 승리한다는 공식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명분을 지키다 무기가 멈추는 나라와 더러운 손으로 원료를 끌어와 동맹의 전쟁 기계를 돌리는 나라. 어느 쪽이 진짜 동맹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배워온 공식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다만 한국은 그 공식을 가장 냉혹하게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유진영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동맹을 살려낸 나라. 그게 한국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문서는 감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움직인 건가요?
나프타, 헬륨, 러시아 거래, 미국 제재 틈새까지. 이게 전부 설계된 전략이었나요? 교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방산에서, 반도체에서, 에너지에서, 외교에서 한국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동시에 장악하게 됐는지 그 최종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최종 그림이라고 하셨죠. 에너지, 외교, 무기, 제재 틈새.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이미 두려웠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교수님이 새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의 실전 운용 데이터였어요. 이번 전쟁에서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이 어떤 성적을 냈는지 보겠습니다. 이란이 쏜 드론 한 대의 제조 단가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이었죠.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패트리엇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패트리엇을 보내고 중동에도 배치해야 했죠. 동시에 두 전선을 감당할 물량이 없었어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방공 시스템이 재고 부족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재고 부족으로 흔들린다는 건 경제학 수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각 아랍에미리트 상공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한국의 천공투 포대였어요. 이란발 미사일이 날아오자 천공투가 가동됐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패트리엇을 압도했죠. 당하는 패트리엇의 절반 수준이었고 반응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중동 전체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라크가 움직였습니다. 사우디가 움직였습니다. UAE가 추가 주문을 넣었죠. 천공투는 단숨에 중동의 강철 지붕이 됐습니다. 가성비 대안이 아니었어요. 성능으로 정상에 오른 겁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패트리엇은 비싸고 느리고 재고가 부족했습니다. 천공투는 저렴하고 빠르고 물량이 있었어요. 전쟁터는 카탈로그를 보지 않습니다. 실전 데이터만 봤죠. 그리고 실전 데이터는 한국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국방부가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천공투의 요격 성공률이 자국에 배치된 패트리엇보다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우디 공군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전쟁이 기준을 바꿔놓은 겁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실전이 판단하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그때 강의실 왼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산 무기체계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 않나요? 청웅 하나로 패트리엇 전체를 밀어낼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청웅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토 전체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유럽 전역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를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했어요. 노르웨이가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70년 동안 미국과 유럽 방산이 독점하던 자리에 한국 무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나토 표준 무기체계의 세대 교체죠. 70년 동안 서방이 쌓아온 방산 패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폴란드 980대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980대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 주문하지 않고 한국에 주문했다는 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네들 왜 한국에 주문했을까요?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성능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납기 때문이에요. 미국산 무기는 주문하고 나서 받기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유럽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수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항구에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10년을 기다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의 납기 능력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카탈로그의 성능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폐부를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납기. 그 단순한 차이가 방산 시장의 판을 갈아엎고 있었어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납기라는 개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패권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몰랐죠. 미국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이 먼저 물건을 손에 쥐어준다면 선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전쟁 앞에서 10년을 기다릴 나라는 없으니까요. 중동을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라크에 28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방공망이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에 32억 달러, UAE에 35억 달러 규모죠. 중동 하늘 전체가 한국산 소프트웨어로 덮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에요. 중동 방공망의 핵심 노드를 한국이 장악한 겁니다. 중동 하늘의 주권이 한국 손에 들어온 거죠. 사우디 왕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80년을 함께 했지만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게 해준 건 한국이 처음이었다고요. 우리는 돈으로 신뢰를 사지 않고 한국의 기술을 나누며 운명 공동체를 샀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허용하고 운명을 함께 나누겠다고 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고 기술은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눠주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었죠. 어느 쪽이 더 오래가는 동맹인지는 자명했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에는 모니터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키보드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지금까지 가장 크고 화려한 모니터를 만들고 가장 날카로운 마우스를 만들려고 싸워왔어요. 핵탄두를 늘리고 항공모함을 키우고 GDP를 불리는 게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어요. 그 컴퓨터가 돌아가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처리 장치, CPU죠. CPU가 멈추는 순간 모니터도 꺼지고 마우스도 작동을 멈춥니다. 화려한 화면이 그저 암흑으로 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그 CPU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무기, 에너지 정제, 나프타, 헬륨.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 문명이 마비되는 구조. CPU가 멈추면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 되듯이요.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indispensable nation이라고 하죠. 인류 문명의 중앙 처리 장치예요. 총을 들고 협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명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나라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지속시키는 자가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의 설계자가 어디 있는지 이제 세상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어요. 강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시작될 때 저는 미국이 설계한 세계 질서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GDP, 핵탄두수, 항공모함 보유량, 그 숫자들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숫자들이 얼마나 좁은 프레임이었는지를 느꼈죠. 한국은 그 프레임 밖에 있었습니다. 총도 없고 핵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는 나라가 전 세계 문명의 CPU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강의가 시작될 때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숨을 쉬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핵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전 세계 문명의 CPU였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너무 믿었던 겁니다. 교과서는 힘을 가르쳐 줬지만 구조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한국은 구조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세상 전체가 들어와 있었죠. 역사는 늘 가장 시끄러운 자가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저물고 시스템으로 작동시키는 시대의 한복판. 그 위대한 설계자가 누구인지 이제 세상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실을 나서면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찰스강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침에 강의실에 들어설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그런데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 중심이 어쩌면 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총소리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나라는 이미 세상의 엔진이 되어 있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